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환경공학 실전 모의고사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문제풀이에 앞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풀이 반은 제가 풀어주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풀어 오셔야지 그 다음에 제 설명을 드려야지 효과가 가장 크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수업 전에 문제를 풀어 오시고요. 오늘 만약에 교재를 조금 늦게 받으셨다 하면 다음 시간부터는 문제를 미리 풀어 오셔야지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보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풀이반은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많은 문제들을 풀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시간 수는 정해져 있는데 제가 풀어드릴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많은 양적으로는 많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좀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찾으실 수 있도록 수업을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제가 이제 뭐 답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풀이 과정은 간단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만약에 틀리거나 아니면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런 부분들을 이론책을 찾아서 다시 한번 그 이론을 보완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 문제만, 여기 나와 있는 문제만 단순히 푸신다고 해서 이 문제만으로는 보완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복습을 하실 때에는 잘 모르시는 부분은 이제 이론책을 뒤지셔서 다시 한번 이론 정립을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프린트가 있었는데 프린트 갖고 오셨어요? 다른 건 아니고 이제 풀이 과정 상에 나와 있는 법규인데요. 이론책에 만약에 저한테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제 소음진동 수업을 들으실 때 제가 이 법규를 따로 나눠드렸을 거예요. 근데 일단 제가 이거를 판서를 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프린트를 나눠드렸으니까 프린트 준비하시고요. 그럼 시작할까요? 원래 다른 과목들은 한 하루에 2회차씩 모의고사를 푼대요. 제가 무슨 자신감으로 10회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 10회를 다 끝내도록 빨리빨리 해볼게요. 1회 모의고사 보시면은 문제는 제가 뭐 이렇게 딱 정해져서 어떤 시험이건 간에 뭐 수질 몇 문제, 대기 몇 문제, 소음 몇 문제, 폐기물 몇 문제 이렇게 딱딱 정해져서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중구난방으로 여러 가지를 섞어서 내도록 했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수질과 대기의 비중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많은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중점적으로 보시고 소음진동이나 토양이나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주 나오는 부분들을 토대로 제가 이제 문제를 조금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문제를 제가 완전히 새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문제를 변형시킨 것도 있는데 새로 만들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오타라든지 문제 오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를 풀이를 하면서 정정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1번 생활소음 규제 기준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음진동 같은 경우에는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 뭐 주파수라든지 파장이라든지 뭐 이런 간단한 계산 문제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은 합성소음 같은 계산 문제나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고 소음의 뭐 어떤 특징, 뭐 이론적인 특징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는데 가끔씩 가다가 이렇게 법규적인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한 1년, 2년 전인가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층간소음. 요즘에는 층간소음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층간소음이 시험 문제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층간소음뿐만 아니라 생활소음 규제 기준도 조금 알고 계시면은 외우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문제를 출제를 했고 1번에 보시면 생활소음 규제 기준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 주거지역 주간이고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주간과 아침 저녁과 그 다음에 야간에 기준이 틀리거든요. 밤에 들리는 소음과 낮에 들리는 소음의 크기가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개 설치를 했고 확성기에서 나오는 소음이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규제 기준을 보시면 뭐 정답은 답만 보시면 이 풀이 과정만 보시면은 아실 수 있는데 정답 4번 65dB이에요. 근데 이 표를 어떻게 해서 65dB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기준을 오늘 프린트로 나눠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프린트를 잠깐 보시면 나눠드린 프린트를 잠깐 보시면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기준이라고 해서 대상 지역이 나와 있고요. 찾으셨나요? 프린트. 그래서 첫 번째로 가번에 보시면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나 주거개발, 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거의 대부분 주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의 대상 지역에서의 오른쪽에 보시면 소음원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로는 확성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장, 세 번째는 뭐 사업장, 공사장 이런 식으로 구분이 지어지긴 해요. 이제 큼직큼직하게 보시면 그래서 확성기에도 밖에다 설치했는지 아니면 안에서 밖으로 새어나오는 소리인지에 따라서도 기준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기준을 어떻게 외울까가 관건이잖아요. 보통 이렇게 이제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출제되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맨 앞에 있는 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생뚱맞게 그 밖의 지역에서 확성기가 5개 설치됐을 때 아침, 저녁, 주간, 야간의 조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보다는 거의 이제 법규의 맨 앞쪽에 있는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러다가 중간에 있는 게 나오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문제를 나오는 기출 문제를 보시면 거의 대부분 앞쪽에 이제 다 밀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확성기 정도만 암기를 해놓으시는 게 그래서 대상적 가에 해당하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성기 같은 경우에는 5개 설치를 했을 때 아침, 저녁, 아침 시간은 오전 5시부터 7시까지와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를 아침, 저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주간에는 아침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야간은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그래서 뭐 집에서도 아파트 요즘에 공동주택 아파트에 살면은 뭐 밤 10시 이후에는 피아노도 치지 말고 청소기도 돌리는 걸 조금 삼가해주고 뭐 이런 것들 권고문 뜨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밤 10시부터가 야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침, 저녁과 주간과 야간, 생활소음 기준은 아침, 저녁, 주간, 야간을 구분해서 암기를 해놓으셔야 돼요. 어디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출제를 할 때 주간을 기준으로 냈거든요. 근데 어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침, 저녁, 주간, 야간을 다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나오니까 법규 같은 경우에는 외우시려면 아예 표를 통째로 외우시는 게 낫지 뭐 이렇게 하나하나씩 외우시는 게 더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뭐 암기하시기에는 불편한 수치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얘네들은 조금 있다가 나오는 층간소음 기준에 비해서는 숫자가 5씩 떨어지니까 5 아니면 0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암기하시기 조금 편하신 편이니까 확성기를 5개 설치했을 때 아침, 저녁에 60, 65, 60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하나씩 올라가시면서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옥내에서 5개로 소음이 나오는 확성기의 경우에는 50, 55, 45 이런 식으로 수치를 외우셔서 푸시면 될 것 같고요. 표는 갖고 다니면서 암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제가 넣어놨으니까 참고하세요. 그래서 문제 1번의 정답은 65dB, 주간에서의 주거지역이고 주간에서 5개 설치된 확성기 기준으로 생활소음 기준은 65dB이다 라는 거 체크해 놓으시고 2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중 소음으로 인한 장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인 난청은 큰 소음을 들은 직후에 일시적인 청력 저하를 말하며 휴식 후에 정상 청력으로 돌아오는 가역적인 현상이다. 맞죠? 가역적이라는 것은 원래 상태로 되돌아올 수 있는 현상을 우리가 가역적인 현상이라고 해요. 두 번째로 영구성 난청은 소음에 폭로된 공장 근로자에게 주로 나타나는 직업병으로서 4000Hz에서 난청이 진행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나요? 그래서 영구성 난청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청력이 4000Hz에서 가장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4000Hz의 주파수에서 사람의 청력이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난청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3번에 보시면 노인성 난청도 영구성 난청 중에 하나예요. 그쵸? 늙어가면서 난청이 오는데 그게 가역적으로 며칠 있다가 다시 나아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노인성 난청은 영구성 난청의 일종으로 고주파음에서부터 난청이 시작된다라고 했는데 고주파음은 맞아요. 근데 몇 헤르츠예요? 6000Hz부터 난청이 시작돼요. 그래서 직업성 난청 같은 경우에는 4000Hz에서 가장 청력 손실이 크고요. 노인성 난청 같은 경우에는 6000Hz부터 난청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직업성 난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C5D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C5D 현상은 고주파음에 오랫동안, 여기서도 키포인트가 고주파음에 노출되었을 때 난청이 진행이 되는 거지 저주파로 바꿔서 나오거든요. 다른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문 하나하나에 조금 신경을 쓰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주파음에 오랫동안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며
내의가 손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외의와 내의가 있는데 내의의 손상으로 비가역적인 난청 중에 하나죠. 그래서 1번만 일시적인 난청이고요. 나머지 2번, 3번, 4번은 영구적인 난청으로 비가역적 난청이라고 보시면 되고 난청이 진행되는 헤르츠 주파수 범위 좀 신경 쓰셔서 암기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이에요. 제가 정답을 말씀을 안 드리면은 다 풀어드렸는데도 정답이 몇 번인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서 정답을 맨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3번. 3번으로 넘어갈게요. 폐기물 및 폐기물 처리 기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이와 비슷한 문제가 작년도 2016년도 서울시 문제에서 비슷한 문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지문이 조금 상당히 긴 편인데 여러분들이 지문 중에서도 이렇게 단답형이 아니라 지문 약간 길면 그 중에서 키포인트를 잘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으로 1번 지문을 보시면 폐기물 열적 처리 공정이라고 했어요. 폐기물을 열을 가해서 처리하는 공정은 열분해예요. 열분해. 열을 가해서 처리하는 공정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소각과 열분해로 나타내거든요. 소각과 열분해의 가장 큰 차이점, 소각은 산화성 분위기에서 열을 가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소각이라는 것은 연소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 산소가 충분한 산화성 상태에서 연소를 시키는 거고, 열분해 같은 경우에는 환원성 분위기, 열분해 파이럴리시스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론 시간에 배웠던 파이럴리시스나 아니면은 가스화라고 하는 가시피케이션 이런 것들은 산소가 완전히 없는 무산소 조건이나 저산소 조건에서 열을 가해서 연료를 만드는 뭐 수소가스라든지 일산화탄소라든지 아니면은 차르라든지 타르라든지 이런 액체 연료나 기체 연료 같은 것들을 생성하는 자원화 공정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열분해와 소각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폐기물의 열적 처리 공정 중에 열분해는 환원성 분위기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맞는 말이죠. 근데 다른 문제에서는 여기를 산화성이라는 말로 바꿔서 나오니까 환원성 분위기라는 거 체크해 놓으시고, 폐기물을 연소시켜서 액체 연료나 기체 연료를 생성하는 공정을 의미하며까지 맞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읽어보면 삼각크롬이 육각크롬으로 변화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삼각크롬이 육각크롬으로 변화하는 건 산화수가 증가하는 건 산화 반응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뒷부분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앞에만 읽어보시고 맞았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 뒤까지 끝까지 읽어보시고, 삼각크롬이 육각크롬으로 변화하지 않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처리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별도의 처리 장치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앞에 키포인트는 일단 열분해 같은 경우에는 환원성 분위기에서 일어난다는 거, 환원 분위기에서는 산화수가 감소하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지 산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에 키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고요. 비슷한 문제 형태 중에서 얘가 만약에 바르게 나온다라고 하면 앞에 있는 환원성을 산화성으로 바꿔서 작년도에 서울시 문제에서 비슷하게 출제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도 유의해서 보시면 돼요. 두 번째로 보시면 열분해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폐기물의 전반적인 특징에 대한 것들을 골고루 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 폐기물의 유해성을 판단하는 요소, 그래서 얘가 유해 폐기물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정을 할 때에는 부식성, 유해성, 독성 등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남분해성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뭐 남분해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생물 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여기 그 유해성을 판단하는 요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유해성을 판단하는 요소도 알아두셔야 돼요. 지금까지 기출된 문제에서는 폐기물의 유해성을 나타내는 아니면 뭐 판단하는 지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고 상당히 시험 문제 많이 나왔거든요. 얘는 지문으로 하나 나왔지만 얘만 물어보는 문제들도 많이 나오니까 이번 지문도 신경 쓰셔서 잘 보시고요. RDF 같은 경우에 RDF가 뭐예요? RDF, 고형연료 내지는 성형연료라고 하는 건데 도시 폐기물 중에서 탈 수 있는 폐기물, 즉 가연성 폐기물만 선별을 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정하게 이제 다시 한번 자원화시키기 위해서 연료로 만들어 놓는 걸 RDF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RDF 같은 경우에는 발열량이 높은 도시 폐기물 중에서 어떤 성분만, 가연 성분만, 마찬가지로 얘도 다른 문제에서는 뭐 비가연 성분이라든지 불연 성분 이런 식으로 여기를 바꿔서 나오니까 RDF의 정의도 알아두시고, 탈 수 있는 성분만 선별해서 기계적 처리를 해서 고체 연료화하는 것을 말한다. 당연히 고체 연료화 하려면 나중에 연료로 써야 되고, 연료로 쓰려면 탈 수 있는 성분만을 선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번 맞는 설명이고요. 네 번째로 보시면 폐기물의 중간 처리 기술의 파쇄는 부피를 감소시키고 돈이 될 수 있는 금속들, 육가물, 가치가 있는 금속들은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플라스틱에 금이 하나가 박혀 있다. 그럼 얘네를 파쇄를 해야지 그 금을 뺄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육가물의
분리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파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비표 면적 파쇄를 하면 단점이 뭐냐면 비표 면적은 증가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매립했을 때 어떤 유해물질의 용출성 이런 것들은 증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표 면적의 증가라는 거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파쇄의 반대는 부서져 있는 걸 하나로 모으는, 한데 모으는 고형화 같은 거 있죠. 그쵸? 고형화 같은 경우에는 비표 면적이 어떻게 돼요?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그 차이점을 알아두시고, 입경 분포의 균일화, 이런 것들에 그 목적을 둔다라고 했는데, 예외적으로 파쇄를 하면 보통은 부피가 감소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통이, 김치통이 엄청 큰 게 있는데, 이걸 부셔놓으면 부피가 감소되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종이 같은 경우에는 부숴놓으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부피가 감소하는 건 아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부피 감소 효과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4번으로 넘어가셔서 상당히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고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국제적인 환경협약 그리고 국제적으로 우리가 맺어놓은 그런 환경적인 협약, 국제적인 환경협약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협약에 체결이 되어 있는 그런 협약이 있어요. 그런 것들 위주로 알고 계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약과 그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너무나 제가 이론 시간에도 강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 암기하시고 풀으셨으리라 믿어요. 그래서 1번에 있는 바젤 협약 같은 경우에는 바젤 그러면 유해 폐기물 바로 나오셔야 되죠. 그래서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과 처리 통제에 관한 협약을 바젤 협약이라고 하고요. 스톡홀름 협약이라고 하는데 스톡홀름 협약 그러면 POP가 바로 생각나셔야 돼요. 그래서 스톡홀름 그러면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이 바로 생각나셔야 되기 때문에 독성, 생물 농축성, 장거리 이동성 등의 특성을 가진 그러니까 이 앞에 나와 있는 설명들이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POP라고 되어 있는 뭐 알드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DDT라든지 이런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들은 독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물 농축성이 있고 장거리 이동성이 있으며 얘네들이 왜 문제가 되냐면 얘네들은 잔류성이 있고 잘 움직이지 않는 상당한 안정한 물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POP 이 문제를 읽으면서 POP라는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들의 특징들도 다시 한번 보시고요.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은 스톡홀름 협약이에요. 세 번째로 보시면 몬트리올 의정서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오존층 파괴 물질인 염화불화탄소에 해당하는 프레온유, 프레온가스류에 해당하는 생산과 사용 규제하는 목적에 제정한 협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몬트리올 의정서뿐만 아니라 런던 협약이라든지 비엔나 협약이라든지 코펜하겐 의정서까지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시면 코펜하겐 협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워싱턴 협약이라고 해가지고요. 일명 사이치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워싱턴 협약해도 맞고 이 약자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부를 때 그냥 사이치라고 부르니까 이런 것들이 멸종 위기에 있는 동식물의 그 어떤 관리에 의한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되셨죠?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중 대기가 강한 불안정 상태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기의 안정도를 따질 때 대기가 상당히 안정한 조건인지 대기가 안정하다라는 것은 역전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통은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인데 강한 불안정한 상태인 경우는 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대륙권이라고 했을 때 대륙권, 상층권, 중간권, 열권이라고 했을 때 대기권을 구분을 했을 때 대륙권으로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이렇게 낮아지죠. 그쵸? 보통 우리가 이제 수증기의 응결이 없는 상태에서 그때 기온 감률을 건조 단열 감률이라고 얘기를 하고 건조 단열 감률은 100m 올라갈 때마다 온도가 약 1도씨씩 정확하게 말하면 마이너스 0.98도씨씩 떨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지표면에서 온도가 10도씨래요. 그러면은 지표면이라고 했으니까 0m에서 근데 얘가 100m 올라가면은 약 1도씩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9도로 떨어지는 거고 또 100m 올라가면 8도로 떨어지는 거고 이런 식으로 건조 단열 감률은 약 대략적으로 0.98도씩 떨어져요. 100m당. 그러면 이 0.98도씩 떨어지는 이 기준을 봤을 때 아래 지표면의 온도 공기는 따뜻하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가 차가워지거든요. 그쵸? 차가운 공기는 무겁고 따뜻한 공기는 가볍기 때문에 위아래에 어떤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대기가 상당히 불안정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그리고 수분 단열 감률이라고 있죠. 그쵸? 수분 단열 감률. 수분 단열 감률은 몇 도씨예요?
약 0.5도씨거든요. 약 0.5도씨. 즉, 100m 올라갈 때마다 마이너스 0.5도씨씩 감률이 생기는 거예요. 감소되는 비율이 100m 올라갈 때마다 마이너스 0.5도씨씩. 그러면 대략적으로 그리면 이 정도 감소율이 더 적으니까, 그쵸? 얘가 수분단열 감률이라고 하고, 보통 라고 하고요. 이 값이 마이너스 0.5도씨, 약 per 100m 값이 되는 거예요. 얘는 보시면 비교를 해볼게요. 지표면의 온도가 똑같이 10도씨라고 할지라도 똑같은 어떤 일정 고도에서 봤을 때 일정 고도에서 얘가 떨어지는 온도가 덜 떨어지니까 덜 차갑잖아요. 그쵸? 덜 차가우니까 내려오는 속도도 느릴 테고 얘가 내려오는 속도가 느리니까 올라가는 속도도 느릴 거란 말이에요. 그나마 대기가 더 안정한 상태죠. 얘에 비해서. 감마 D는 불안정한 상태라고 하면 감마 D보단 감마 W가 그나마 안정한 상태라고 판정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마 D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대기가 안정한 상태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반대로 지금은 문제상에서 불안정한 상태가 돼야 되니까 불안정한 상태는 이쪽으로 가야지만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즉 감률이 커야 돼요. 뭐보다? 건조 단열 감률보다 커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가세요? 그 건조 단열 감률보다 크려면 똑같이 100m 올라갔을 때 얘는 1도씩 떨어지면 1도씨 이상이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여기 나와 있는 건 뭐 굳이 이거를 얘가 이쪽에 나와 있어야 되니까 얘가 감마라고 하면 실측 감률이라고 하면 환경 감률, 실측 감률이 감마예요. 그럼 이 감률이 가장 커야 되죠. 감률 면으로 보면 얘는 만약에 마이너스 1.2도씨씩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 값이 가장 큰 거고 그 다음에 감마 D라는 건조 단열 감률은 약 1도씨씩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수분 단열 감률 약 마이너스 0.5도씨씩 떨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래서 요 순서를 바르게 알아두시고 요 순서가 강한 불안정 상태예요. 지금 문제에는 강한 불안정 상태를 물어봤지만 다음번에는 안정 상태를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대기가 안정한 상태를 물어본다라고 하면 사실상 대기가 안정하려면 제가 아까 전에 얘보다는 건조 단열 감률보다는 수분 단열 감률이 약간 안정한 상태다라고 했지만 얘는 안정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수분 단열 감률도 아래에 있는 공기가 그나마 조금은 뜨겁고 위에 있는 공기가 차가우니까 위아래 대류 현상은 일어나요. 안정하게 되려면 고도에 따라서 온도가 변하지 않는 상태를 무슨 상태라고 해요? 등온이라고 하거든요. 등온을 기준으로 우측으로 가야지만 안정한 상태예요. 그쵸? 즉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면은 얘가 대기가 안정한 상태거든요. 왜? 대기가 안정하다는 것은 밑에 있는 공기가 차가우니까 밑으로 내려오려고 그러고 위에 있는 공기는 따뜻하니까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고 위아래 공기의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형태가 안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공기는 대기가 우리가 안정하다, 불안정하다 아니면 등온 상태이다. 하나 더 있는데 건조 단열 감률선과 기울기가 유사할 때 이때는 뭐라 그래요? 중립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죠. 구름이 많고 흐리거나 이런 경우에는 중립 상태가 일어난다라고 보죠. 그래서 여기 문제를 뭐 헷갈리시거나 제가 지금 말하는 게 헷갈리시다라고 하면 이론책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정리를 하시고요. 여기다 더불어서 대기의 안정도 들어가면 연기의 형태까지. 그래서 중립 형태에서 보일 수 있는 건 커닝형, 원추형 같은 거 볼 수 있고 강한 불안정 상태에서는 환상형 같은 것들 볼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기억하시죠? 대기가 상당히 안정한, 강한 안정한 상태에서는 패닝형이라고 하는 부채형. 그래서 연기의 형태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기억을 하셔야지만 기온 역전을 조금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에 있는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감마값인 실측감률이 가장 크고요. 환경감률이 가장 크고 감마 D, 건조단열 감률은 마이너스 1도씨씩 떨어지고 수분 단열 감률은 마이너스 0.5도씨씩 떨어진다는 거. 이런 강한 불안정한 상태는 한낮에 보일 수 있겠죠. 지표면은 저 뜨겁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에 층에 있는 공기는 더 차갑고 이런 식으로 햇빛이 쨍쨍한 한낮에 볼 수 있는 게 강한 불안정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번으로 넘어갈게요. 진폐증. 진폐증은 죽음의 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요즘에 이렇게 한참 텔레비전 뉴스에 보시면 한 꼭지당 몇 초씩이라도 미세먼지에 대한 내용들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봄철이기도 하고 예전에는 봄철에 황사가 오기 때문에 그 황사에 대한 영향만 많이 다뤘는데 황사뿐만 아니라 요즘에 미세먼지 농도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정말 믿기지는 않지만 세계에서 가장 최악의 대기질을
1등에 당첨은 아닌데 1 위에 올랐다잖아요. 상당히 안 좋은 뉴스이긴 하지만 그래서 요즘 뉴스 잘 보세요. 나중에 면접 가셨을 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면접이라든지 미세먼지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이렇게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면이 환경적으로 이슈가 되는지를 잘 보시고 어제 뉴스에서는 지하수 오염된 거 보셨나요? 뉴스 보세요. 공부하시느라고 뉴스 보실 시간이 없으면 네이버 환경이라도 이렇게 치시면 환경 뉴스 나올 텐데 그 미군 부대 이전하면서 밑에 지하수를 떴는데 반이 기름이고 반이 거의 벤젠이었거든요. 그리고 벤젠 성분들이 상당히 많이 뭐 누출이 됐다 뭐 이런 것들이 뉴스에 나왔으니까 그런 것들도 이슈화된 것들도 좀 알고 계셔야지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지 좋고요. 그래서 미세먼지 하다가 갑자기 벤젠까지 갔는데 어쨌든 진폐증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미세먼지 마스크 아무거나 쓰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 먼지가 워낙에 미세하기 때문에 사람이 흡기를 했을 때 우리가 내뱉는 숨을 호기라고 하고 흡기를 했을 때 거의 대부분 입자가 큰 것들은 코털에서 걸리거나 아니면 여기 상기도의 가래 같은 거에 걸려서 나중에 객담으로 배출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작기 때문에 코에서도 걸러지지 않고 상기도에서 전혀 걸러지지 않고 폐까지 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폐증은 먼지가 폐 속으로 침착해서 호흡 기능을 저하하는 등의 각종 폐질환을 유발을 하는데요. 다음 중 폐에 침착해서 진폐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먼지의 입자 크기는 이것도 실제로 시험 문제에 비슷하게 출제된 적이 있었던 문제이고 대략적으로 0.5에서 5마이크로미터 범위의 입자 크기들이 폐까지 침착하는 입자고요. 폐의 침착률이 가장 큰 입자의 사이즈는 0.5에서 5마이크로미터 범위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그 중에서 가장 폐포의 침착률이 큰 것은 1마이크로미터. 1마이크로미터의 먼지 입자가 가장 폐포 침착률이 크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더불어서 진폐증 여기서 사이즈만 외우신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폐증이 또 뭐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이론서 찾아보시면 진폐라는 게 먼지 분진할 때 진짜잖아요. 그 분진의 특성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성면가루 같은 것들이 들어갔다, 성면 분진이 들어갔다 그러면 성면폐증을 유발할 수가 있는 거고 규산가루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들어갔다 그러면 규폐증을 유발하는 거고 면을 만드는 방적 공장에서 실가루 같은 것들이 아주 미세한 먼지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면폐증 같은 것들을 유발하는 거고 뭐 베릴륨 폐증, 뭐 농부폐증, 활석폐증 되게 많잖아요. 그런 종류들도 원인 물질들까지 연결돼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7번으로 넘어갈게요. 대기 오존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보시면 지상 약 10에서 50km에 위치한다. 이거 아닌데 25km에서 30km인데 라고 하면 일단 25km에서 30km 정도에서 오존층이 가장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건 맞잖아요. 근데 얘가 완전히 틀린 답은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일단 지문을 한번 얘는 보류를 해놓고 다음 지문에서 정확하게 더 틀린 게 있다라고 하면 오존층이 집중되어 있는 그 범위를 말하는 거니까 1번이 정답이 될 수 있겠지만 다른 지문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2번에 보시면은 적외선을 흡수해서 산소가 해리되어 생긴 라디칼에 의해 생성된다라고 했는데 언뜻 보면 맞지만 성층권에서 우리가 오존층이 흡수하는 거는 적외선이 아니라 자외선이죠. 그쵸?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오존층이 파괴된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오존층은 대략적으로 대립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이라고 했을 때 성층권이 보통은 지표에서부터 12km까지를 우리가 대립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대립권 같은 경우에는 한낮이나 아니면 여름철이나 아니면 지표면이 뜨거운 어떤 그 극지방이랑 적도지방이랑 대립권 높이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지표면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이 대류 현상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지표면이 뜨거운 한낮, 여름, 그 다음에 적도지방에서 대립권 높이가 더 높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많이 높은 경우에는 16km까지 올라가는데 대략적으로 한 12km라고 평균치로 내는 거고요. 그리고 대륙권을 지나서 12km부터 보통 한 50km까지를 우리가 성층권이라고 보고 이 범위 내에서 25km에서 한 30km 부근에 오존층이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오존층에서 보면 태양에서 오는 뭐를 막아주는 거예요? UV를 막아주는 거거든요. 자외선 같은 경우에는 UVA, B, C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단파가 C예요. C. 그래서 얘가 가장 단파, 위로 가면 갈수록 장파거든요. UVC 같은 경우에는 가장 단파, 중파, 장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단파가 에너지가 가장 세고 짧은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길게 오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UVC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오존층에서 소비가 돼요. 오존층에서 소비가 되고 UV
C와 UVB의 일부가 오존층에서 소비가 되는 거고, 우리가 보통 자외선을 막아야 된다, 자외선 차단해야 된다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지표면으로 내려오는 건 UVA예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리고 UVB 같은 경우에도 적절히 내려오면 우리가 도노선이라고 하는, UVB 같은 경우에는 도노선 내지는 건강선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적당히 존재하면 적당히 사람한테 쐬어주면 비타민 D 합성하는데도 유리한 그런 그 자외선 같은 경우에를 우리가 UVB라고 하고 도노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UVB가 너무 과할 때에는 선번, 그러니까 피부 화상 같은 것들을 입을 수도 있고, 선때 피부가 검어질 수도 있고, 심하면은 피부암 같은 것들도 유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존층이 흡수를 하는 건 적외선이 아니라 자외선이라는 거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러면 완전히 틀린 게 2번이기 때문에 1번은 맞는 답으로 보는 거잖아요. 지문상으로 10km에서 50km 범위 안에 있는 거는 사실이니까, 그쵸?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대륙권의 열평형을 유지를 하죠. 그래서 지표면에 들어오는 그 자외선을 어느 정도 흡수를 해서 대륙권의 열평형을 우리가 유지를 시킬 수가 있고요. 성층권에서 오존의 최고 농도는 얼마예요? 약 10ppm으로 대륙권보다 약 250배 높대요. 만약에 대륙권에서 10ppm 있으면 사람들 못 살아요. 다 호흡기 질환 걸리고 눈 따갑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제대로 못 살거든요. 그래서 성층권에서 오존의 최대 농도는 10ppm 정도이고 대륙권보다 약 250배 정도 높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8번으로 넘어갈게요. 관거의 평균 유속을 나타내는 수질 문제네요. 그쵸? 매닝 공식이라고 했는데, 관거에서 유속을 구하는 공식 중에서 매닝 공식이라고 있는데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매닝 공식. 그래서 매닝 공식은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기에는 조금은 좀 난해한? 왜냐하면 지수로 올라가는 게 있어서, 관거의 유속을 계산을 할 때, 관거의 평균 유속을 계산을 할 때 매닝 공식이라는 걸 쓰는데요. 이 매닝 공식은 유속 구하는 공식이기 때문에 유속을 보통 벨러시티 V라고 쓰고, V는 n분의 1 R의 3분의 2승 I의 2분의 1승이에요. 여기서 N이라는 것은 조도계수고요. 시계를 보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시계를 봐서 글자가 갑자기 빨라졌죠? I는 동수구배고 R은 뭐예요? 경심이에요. 수리학적 경심이라고 해서 얘는 경심을 의미를 하는 거고, 수리학적 경심은 뭐분의 뭐? 윤변분의 단면적. 보통 기호로, 굳이 이거를 기호로 쓰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지만 기호로 표시를 하자면 윤변은 P, 단면적은 A라고 보통 쓰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대입을 하면, 지금 보시면 N은 조도계수, R은 경심이라고 그랬고 I는 동수구배라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다 동일한데 경심만 좀 풀었을 수 있잖아요. 풀었어서 공식에다 쓰면 n분의 1 곱하기 p분의 a의 3분의 2승 i의 2분의 1승, 이것과의 관계를 따지시면 돼요. 되셨나요? 보시면은 조도계수는 크면 클수록 유속은 어때요? 느려져요. 조도계수라는 것은 관거의 거칠기예요. 관거의 거칠기. 그러니까 거칠기가 매끈매끈하면, 관이 완전 매끈하면 유속이 어때요? 빠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조도계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관거의 거칠기가 크다는 얘기예요. 되게 거칠거칠하다는 얘기고, 그에 따라서 그러면 관거의 거칠기가 크면 클수록 유속은 어때요? 느려지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관거의 거칠기가 크면 클수록 마찰력이 크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저항이 크니까 유속은 느려지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단면적이 크면 클수록 유속은 어때요? 빨라지고, T가 말하는 거는 윤변이 작으면 작을수록 유속은 빨라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수경사. 경사가 커야지만 유속이 어때요? 빠르잖아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래서 이것과의 공식만 아시면 풀 수 있는 문제고, 뭐 이게 계산 문제에 나오기가 어려운 이유는 3분의 2승 때문인데, 내가 만약에 출제자다라고 하면 여기를 1로 맞춰가지고 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윤변이랑 경심이랑, 그러니까 윤변분의 단면적이라는 그 경심 값을 계산을 하게 하되, 그 값이 1로 떨어지게 하면 1의 3분의 2승은 어차피 1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1로 맞추게 해서 계산 문제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유의하셔서 일단 공식을 외워 놓으셔야지 푸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공식을 외우시다 하더라도 보통 시험 문제를 좀 난이도 있게 내거나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꽈야 되겠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공식만 아시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꽈야 되겠다라고 하면 꼴 수 있는 부분이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경심이 뭐라는 거는 반드시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거까지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 문제를 보시면 동수구배가 커지면
동수 부배가 커지면 유속은 빨라진다. 맞죠? 상식선에서 보시지 마시고 공식에도 바로 대입하시고 융변이 커지면 융변은 P값이에요. 융변이 커지면 유속은 어때요? 느려진다라고 해야지 맞겠죠? 빨라진다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번이네요. 틀린 거는. 3번에 보시면 동수반경이라고 했으니까 동수반경 경심이거든요. 경심 내지는 얘를 동수반경이라고 해요. 그러면 경심이 커지면 경심과 유속은 비례관계니까 경심이 커지면 유속은 빨라진다. 맞는 설명이고 조도계수가 커지면 유속은 느려진다라고 했어요. 조도계수는 관의 거칠기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틀린 것은 정답은 2번이에요. 9번으로 넘어갈게요. 하수처리장에서 설계부하라고 나와 있는데 단위 보시자마자 아, 얘 수면적 부하구나 라는 게 바로 나오셔야 돼요. 되셨나요? 설계부하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수면적 부하 아니면 표면적 부하, 표면 부하율 이라는 걸로 표시를 하죠. 그러니까 수면적 부하나 표면 부하율로 문제 출제를 하면 학생들이 너무 잘 알아차리니까 설계부하라는 말로 해놓고 단위를 주는 거예요. 근데 단위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알아차려야 되는 게 단위 자체가 제가 수치는 아직 못 봐서 모르겠지만 미터의 세제곱 퍼 미터의 제곱 대이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 단위를 보고서 아, 이 단위를 만약에 공식이 많이 생각이 안 나신다면 빨리 생각이 나셔야지만 좋은 거지만 생각이 만약에 안 나신다면 유추를 하시되 아 미터의 세제곱 퍼 데이가 무슨 단위니까 유량이니까 유량을 단면적으로 나눈 거구나. 그래서 얘는 유입되는 유입 유량을 수면적으로 나눈 거예요. 수면적 내지는 표면적으로 나눈 게 설계 부하라든지 수면적 부하 내지는 표면 부하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문제상에서는 설계 부하, 즉 수면적 부하가 20m의 세제곱 퍼 미터의 제곱 대이라고 나와 있고 하수 유량이 나왔으니까 면적 구할 수 있겠죠. 그 면적을 가지고 침전지 직경을 구하래요. 침전지 직경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아, 이 침전지는 원형 침전지구나 라는 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원형 침전지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 라고 하면 원래 사실은 원형 침전지 같은 경우에는 밑에 이렇게 슬러지를 모을 수 있는 슬러지나 아니면 침전시킬 수 있는 슬러지를 모을 수 있는 이런 호퍼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직경을 물어본 거니까 여기 표면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쵸? 여기 표면적을 구할 때 어떻게 계산을 해요? 4분의 파이 d의 제곱으로 계산을 하죠. 그럼 볼게요. 칠판에 지금 수면적 부하가 20이라고 나왔고 수면적은 내가 모르는 거고 유량은 나왔으니까 수면적을 A라고 하고 유입유량은 Q라고 했을 때 수면적 A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유입유량 Q를 수면적 부하 V0로 나눠서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 상태에서 대입을 하시면 유량이 지금 6280이라고 나왔고 물론 진짜 시험장 가서 저처럼 이렇게 꼼꼼히 쓰실 시간은 없잖아요. 그래도 연습하실 때 꼼꼼히 연습을 하셔야지 실수를 안 하시니까 시간이 조금 필요하시더라도 이렇게 연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수면적 부하가 20 미터의 세제곱 퍼 미터의 제곱 데이라고 나왔거든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 있는 미터의 세제곱 지워주고 데이 지워주면 미터의 제곱 나와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 314 바로 떨어질 수 있는 스멜이 나오죠. 그쵸? 3.14로 떨어지겠구나 라는 거. 그래서 이 314m의 제곱이라는 수면적이 나와 있는데 수면적을 계산하는 공식은 여기서 A라는 것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으로 계산할 수 있고 이 값이 A라는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 314가 나왔으니까 D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D의 제곱만 남겨놓고 나머지 이항할게요. 314 곱하기 4 나누기 3.14 보통 공무원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314 곱하기 4를 아예 안 해버리시는 게 더 좋거든요. 지워질 수 있는 것들은 빨리빨리 지워주시면 좋으니까. 그럼 얘는 3.14와 314 지워지니까 위에 400 되거든요. 그쵸? D의 제곱이 400이면 D는 얼마예요? 20이 되겠네요. 그래서 20m 이렇게 답을 하시면 돼요. 이 근래에서는 저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숫자를 역으로 다 이렇게 다 해서 답을 먼저 만들어 놓고 역으로 저거를 314를 3.14 나눠주기 위해서 문제를 만들려고 하면 숫자 만들기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근데 출제하는 사람들도 그런가 봐요. 출제를 해보니 저는 출제를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을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출제하는 사람들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쵸? 작년부터 바뀌었는지 소수점 자리가 엄청 나오거든요. 자기네들이 딱딱 떨어지게 안 내요. 그러니까 소수점 같은 경우에도
귀찮더라도 수점도 조금 계산을 하시는 연습들을, 빨리빨리 하시는 연습들을, 우리 너무 계산기에 너무 이렇게 익숙해져 있잖아요. 뭐 핸드폰에도 다 공학용 계산기가 다 되는데, 근데 손으로 연습을 하셔야지만 요즘에 근래 들어가지고 소수점 문제도 쭉쭉 나오니까 계산 곱하기 나누기를 조금 많이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정답은 20m예요. 풀이 과정 써드렸으니까 풀이 과정 그대로 보시고 다시 푸시는 방법은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풀이 과정을 지우시고 문제만 보시고 자기가 그 문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푸셔야지만 자기가 푸시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풀이 과정은 오늘 설명 들었으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만 참고를 하시고요. 아시는 분들은 참고하지 마시고 계속 문제만 반복적으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번으로 넘어가셔서 하수의 염소 소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거든요. 염소 소독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서 살균 효율은 잔류 염소의 형태, HOCl이 많이 남아있는지 OCl-가 많이 남아있는지, 그쵸? HOCl이 OCl-보다 살균력이 약 80배 정도 강하거든요. 그 다음에 pH는 낮을수록 살균력이 좋다 그랬죠? 온도는 높을수록, 불순물의 농도는 낮을수록 살균 효율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살균 효율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다음번에 시험 문제 나오실 때는 하수의 염소 소독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와 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잔류 염소의 농도가 어떨수록 살균율이 증대된다. pH는 어떨수록 살균율이 증대된다. 온도는 어떨수록 이런 식으로 지문으로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지문 하나하나 신경 쓰셔서 보시고요. 두 번째로 염소 소독에서 가장 최악의 단점은 발암성 물질인 트리알로메탄 같은 소독 부산 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쵸? 트리알로메탄의 생성 인자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세 번째로 염소 소독은 pH가 낮을수록 살균율이 증가하며, 맞죠? 그 다음에 결합 잔류 염소의 살균력이 가장 강하다라고 했는데, 보시면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염소를 물에 넣으면 형성되는 물질이 HOCl이라는 물질이 형성이 되고, 나머지 수소이온 하나, 염소이온 하나 이렇게 부산물이 생기죠. 그 다음에 HOCl이라는 차염소산이 물속에서 어떤 pH 범위에서 이온화가 되면 수소이온 하나와 OCl-가 형성이 되는데, 이때 얘네가 무슨 잔류염소? 유리잔류염소예요. 그쵸? 얘네가 유리잔류염소고, 이 유리잔류염소 중에서도 유리잔류염소가 살균력이 강한데, 유리잔류염소 중에서도 얘가 살균력이 강해요. HOCl이. OCl-보다 80배 정도가 강하죠. 그 다음에 얘네가 염소를 물에다 넣으면 일단은 얘는 생기는 거예요. HOCl이. 근데 이 HOCl이 물속에 넣어주는 이유는 잔류 유기물 같은 것들을 산화분해 시키거나, 염소가 산화제니까, 아니면 미생물 같은 것들을 없애거나 살균을 시키거나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넣어주는 건데, 만약에 물속에 암모니아가 존재한다, 즉 질소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이 암모니아와 반응을 해서 NH2Cl 플러스 H2O 내지는 이 NH2Cl에서 또 차염수산이랑 반응을 하면, 제가 다 자꾸 필기를 하고 계시니까 제가 다 써줘야 될 것 같고, 이런 곤란한데 모의고사 10회 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굳이 안 쓰셔도 책에 보면 다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NH2Cl, NHCl2, NCl3 얘네가 뭐죠? 결합잔류염소죠. 그쵸? 질소화물과 결합해서 결합잔류염소고, 일명 얘가 뭐예요? 클로라민이죠. 클로라민유. 그래서 첫 번째 있는 클로라민이 모노클로라민, 두 번째 있는 게 디클로라민, 세 번째 있는 게 트리클로라민. 이 결합잔류염소는 소독력이 있어요. 둘 다 소독력이 있거든요. 둘 다 살균효율이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독력이 약해요. 그럼 소독력이 약하고 장점은 있어요. 장점. 얘는 유리잔류염소와 결합잔류염소를 비교를 하면 소독력이 누가 강하냐? 유리잔류염소가 강해요. 그 중에서 누가 강하냐? HOCl이 강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러니까 살균효율은 훨씬 더 유리잔류염소가 강한데, 단점이 뭐냐면 유리잔류염소에 해당하는 HOCl과 OCl- 같은 경우에는 소독약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돗물 틀으면 가끔 가다가 비 온 다음에, 그러니까 저희가 어제인가 비가 막 소나기, 그저께도 소나기처럼 이게 비가 하루 종일 내렸잖아요. 꼭 그래서는 아니지만 장마철 같은 거 지나고 나서 물을 틀어보면 소독제 양이 늘어나거든요. 왜냐하면 그 정수 처리했을 때 그 법규상 비점 오염원에 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장마기가 끝나고 나면
전염병 같은 것들이 돌 수가 있으니까 혹시나 그래서 소독제의 양을 늘려요. 그러면 우리가 소독약의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약 냄새 나는 건 다 유리잔류염소 때문이에요. 결합잔류염소는 냄새가 없는 게 장점이에요. 소독약 냄새가 없는 거.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독약 냄새가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취미가 없다. 냄새가 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살균력은 있다. 하지만 약하다. 장점은 냄새가 안 난다. 이취미가 없다. 라는 식으로 결합잔류염소의 특징들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염소 소독은 pH가 낮을수록 살균율이 증가한다. 왜 그래요? pH가 낮아지면 얘가 많이 생기거든요. pH 높으면 얘가 생겨요. 이해 가시죠? pH가 낮으면 HOCl이 생기고 pH가 높으면 얘가 생겨요. 그러니까 낮아야지만 살균율이 좋은 거죠. 그래서 pH가 낮을수록 좋다. 그 다음에 유리잔류염소의 살균력이 가장 강하다라고 고치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네 번째로는 염소도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넣어주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과하게 염소를 넣어줬다라고 하면 탈염시설이라고 해서 염소를 다시 빼주는 시설들을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탈염소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염소의 독성 때문에 사고에 대비한 안전 및 재해 설비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11번으로 넘어갈게요. 질소의 고도 처리 공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질소의 고도 처리 공정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할 때는 약간 디테일하게 A2O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바덴포 공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질소의 고도 처리라고 좀 큼직한 범주 안에서 전반적으로 질소의 고도 처리를 다 알고 있는지를 한 문제에 물어보는 거라 좀 물리화학적으로 질소를 제거하는 공정과 생물학적으로 질소를 제거하는 공정들을 다 아울러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생물학적으로 질소를 제거할 때 무산소조의 탈질화 박테리아는 무슨 영양계 미생물이에요? 종속 영양계 미생물. 질산화박테리아는 독립 영양계 미생물이죠. 그래서 탈질화 박테리아는 종속 영양계 미생물로 종속 영양계 미생물은 유기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기물이 부족할 경우에 뭐를 주입해야 된다? 유기탄소를 주입해야 된다. 주로 주입하는 게 메탄올 넣어주잖아요. 그렇죠? 메탄올이나 초산이나 펩톤 뭐 글루코스 같은 당류 이런 것들을 유기탄소원으로 넣어줘야지만 얘네가 그런 것들을 섭취하면서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쵸? 두 번째로 암모니아 탈기법이라고 있어요. 암모니아 탈기법. 물리화학적으로 질소를 제거하는 공정 중에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돈이 안 들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암모니아 탈기법이고 거기 암모니아 탈기법이라고 나왔는데 옆에 보시면 에어스트리핑 일부러 이렇게 써놓은 거거든요. 원래는 암모니아 탈기법이 암모니아 스트리핑이라고 써야 되는데 제가 에어스트리핑이라고 쓴 이유는 이 문제를 어차피 제가 낸 거니까 암모니아 탈기법이라고도 부르지만 공기탈기법이라고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암모니아 탈기법, 공기탈기법, 암모니아 스트리핑법, 공기 에어스트리핑법 똑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암모니아 탈기법은 반응식을 하나만 알아두시면 돼요. 수중에 있는 암모니아성 질소. 얘 NH4라고 쓰는데 얘가 왜 암모니아성 질소예요? 암모니아성 질소는 보통 자연수 중에는 물속에 존재할 때 암모늄 이온의 형태로 존재를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얘가 암모니아성 질소가 있는 형태에서 OH, pH를 높여주면 이 화학 평형에 대한 반응식이 어떻게 생기냐면 NH3라는 암모니아가 발생이 되고 나머지는 H2 이렇게 발생이 되거든요. 얘가 지금 이렇게 반응할 때 정반응, 역반응. 보통 이제 암모니아 탈기법에서는 우측에 있는 항과 왼쪽에 있는 항 자리를 바꿔요. 어차피 그거나 똑같은 거니까. 제가 지금 보면은 이때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을 때를 우리가 평형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이 평형 상태에서 pH가 얼마냐면 9.25거든요. 이 평형 상태에서 내가 수중에 있는 암모니아성 질소를 제거를 시키려면 반응이 정반응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쵸? 그럼 반응이 정반응으로 일어나려면 반응물이 많아야지 정반응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반응물이 많게 하려고 내가 암모니아성 질소를 일부러 오염물질을 넣어줄 수는 없잖아요. 분유로 흩뿌릴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OH를 올린다는 게 pH를 올린다는 얘기예요. pH를 올려야지 되는데 이 평형 상태에서의 9.25인데 9.25 이상으로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암모니아 탈기법, 공기 탈기법 같은 경우에는 pH를 10 이상으로 올려야 돼요. 적어도. 아시겠어요? pH를 10 이상으로 상승시킨 다음에 그러면 얘가 수중에 있는 녹아있는 암모니아성 질소가
암모니아 가스 형태로 바깥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암모니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암모니아 가스는 물에 잘 녹는 수용성 기체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빨리빨리 바깥으로 빨리 나가려면 물과의 접촉하는 기회를 적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 공기를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pH 10 이상으로 pH를 조절한 후에 수중에 있는 암모니아성 질소가 암모니아로 탈기하기 위해서 공기를 살짝 불어넣어주는 공법이 암모니아 탈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로 이제 pH와의 관계식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간혹 나오니까 체크해 놓으시고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암모니아 탈기법은 pH 5에서 6이 틀렸죠. 10 이상으로 조절을 해서 수중의 암모늄 이온을 암모니아 가스로 탈기시키는 방법이다라고 했으니까 체크해 놓으시고요. 3번으로 넘어가시면 파가적 염소주의법이라고 했는데 파가적 염소주의법이라고 해서 브레이크 포인트 클로리네이션이라고 하는 질소를 화학적으로 제거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기 보시면은 요거 이용하는 거예요. 얘. 염소, 우리가 염소를 넣으면 유리잔류 염소가 생기고 그 유리잔류 염소 형태에서 지금 보시면 염소를 계속 만약에 유리잔류 염소가 생기는데 이 유리잔류 염소가 수중에 암모니아가 있으면 수중에 질소 화합물이 있으면 얘와 결합을 해서 결합잔류 염소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쵸? 근데 결합잔류 염소가 계속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얘는 질소 화합물은 계속 없어질 테니까 얘가 없어지면 더 이상 모노클로라민이 생기지 않고 모노클로라민이 없으면 디클로라민도 없고 디클로라민이 없으면 트리클로라민도 없으니까 점점 결합잔류 염소의 생성 속도가 느려지면서 나중에 얘만 남아요. 얘만 남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염소를 가하면 HOCl을 가하면 이제 더 이상 생기지 않는데 계속 HOCl을 가하면 얘네들이 클로라민이 분해가 돼요. 클로라민이 파괴가 되고 그래서 클로라민이 파괴가 되는 과정에서 여기에 붙어있는 질소 같은 것들이 바깥으로 튀어나오거든요. 어떤 형태로 튀어나오냐면 계속적으로 염소를 하면 N2O 가스 형태로 물 밖으로 튀어나가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요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파가적 염소주의법이에요. 그러니까 염소를 계속적으로 가하면 생성된 클로라민이 파괴가 될 것이고 생성된 클로라민이 파괴되는 과정에서 물속에 있는 질소가 N2 질소가스나 아니면 일산화이질소, 아산화질소 같은 걸로 바깥으로 탈기시켜서 제거하는 공법이 파가적 염소주의법이라고 보시면 되죠. 파가적 염소주의법의 단점은요. 염소라는 게 산화제이기 때문에 보통 분해가 조금 안 되는 그런 물질 같은 것들을 산화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총용존성 고형물, 즉 기호로 얘기하면 TDS라고 하는 Total Dissolved Solid라고 하는 TDS가 증가되는 단점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산화제니까 그래요. 네 번째로 보시면 생물학적으로 질소를 제거하는 공정에서는 질산화 탈질법,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는 질산화, 호기성조에서 질산화 시키고 무산소조에서 탈질을 시키는 질산화 탈질법, 질산화 내생 탈질법, A2O 공법, SBR이 뭐예요? 시퀀싱 배치 리액터라고 해서 연속 회분식 반응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속 회분식 반응조 이런 공법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질소를 제거하는 공정들에 대해서 나온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2번이에요. 됐나요? 그 다음에 12번으로 넘어가시면 다음 중 적환장을 설치하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거든요. 적환장이 뭐예요? 폐기물 문제네요. 그쵸? 적환장이라고 하는 게 문제를 보시면 이게 폐기물인지 수질인지 대기인지는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적환장은 폐기물에 해당하는 문제이고 쓰레기가 나오는데 뭐 요즘은 쓰레기라고 하면 안 되는데 폐기물도 폐기물이라고 못하잖아요. 자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소량의 쓰레기가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이 소량에 있는 쓰레기를 큰 처리장까지, 여기 처리장이거든요. 처리장까지 옮겨야 되는데 이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그럼 만약에 오늘 쓰레기 이만큼 나왔다 그러면 소형 트럭으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얘를 왔다 갔다 계속해요. 그러면 너무 운반 비용이라든지 처리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쵸? 유지관리 비용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 처리장까지 거리가 너무 먼 경우에는 조금씩 나온 걸 한 대 모아놓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쓰레기 이만큼 나왔는데 이거를 저쪽에 있는 쓰레기통까지 갖다 버리려면 오래 걸리니까 조금 나온 거 한꺼번에 모아놨다가 한 번에 버리잖아요. 그런 거랑 같은 개념이죠. 적환장은. 그래서 소량의 쓰레기를 모아서 한 곳에 모아놓은 다음에 한 번에 대형 트럭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작은 트럭에서 그냥 대형 트럭으로 갖다 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투하 방식에 따라 틀린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형 트럭으로 옮겨서 대형 트럭이 한 번에 처리장으로 가면 그만큼의 운반 비용 같은 것들이 절감되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게 적환장이고요. 폐기물에서 적환장에 대한 문제들도 마찬가지로 구급시험 문제에서 간혹 자주 출제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적환장 같은 경우에는
저밀도 거주지역이 존재할 때 설치한다. 저밀도라는 얘기는 사람이 별로 안 산다는 얘기고 인구가 그렇게 인구 밀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가 소량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폐기물이 소량으로 나왔을 때 적환장에 모아놨다가 대량으로 모아놓으면 그 다음에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저밀도 거주지역에 존재할 때 설치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적환장이라는 것은 이동이 편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간선도로에 인접하고 만약에 간선도로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사고가 생기거나 그렇다고 우리가 폐기물을 적재를 해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보조로 그러니까 바이패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측면으로 빠질 수 있는 보조 수송로가 있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 보시면 가능한 한 도시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이런 부분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적환장이라는 것은요. 쓰레기를 모아놓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에 영향은 줘요. 그러니까 냄새도 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민원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파리 같은 것들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아 도시에서는 멀리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적환장의 의미가 뭐예요? 도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한 곳에 모아놓기 위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도시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너무 운반비용이 또 배로 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 지역에 가까이 있으나 그나마 환경에 영향을 최소한 주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도시 지역에서 가까우면서 환경의 영향이 최소인 곳에 설치한다라고 보셔야지 맞죠? 은근히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문제를 빨리 읽으실 때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네 번째로는 수송시간과 수송기간을 절약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설치를 하는 거니까 적환장에 설치하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것은 조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3번. 13번으로 넘어갈게요. 침전의 형태가 있어요. 입자가 침전하는 형태는 우리가 이제 이 문제는 수질 문제로 볼 수가 있는데 입자가 침전하는 형태는 그림 하나만 그리면 되죠. 침강 칼럼 실험을 한다라고 했을 때 스크린만 거친 물을 떠갖고 왔어요. 스크린만 거친 물이니까 이제 침사지에서 모래나 자갈 같은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 물이죠. 그러니까 모래나 자갈 같은 것들은 들어오자마자 주변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밑으로 쭉 가라앉아요. 그쵸? 이런 침전의 형태를 일형 침전이라고 하고 독립 침전, 자유롭게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침전한다라고 해서 얘네들은 자유침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일형 침전, 독립 침전, 자유 침전은요. 입자 스스로가 주변에 있는 물의 밀도보다 컸을 때 일어나는 침전의 형태로 스토크 법칙에 따라서 침강 속도를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되셨죠? 스토크 법칙이라는 것은 VG는 아시겠지만 18뮤분의 dp의 제곱 ρp 마이너스 ρ g 입자의 밀도와 물의 밀도가 확연하게 차이가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자의 밀도가 물의 밀도에 비해서 확연하게 클 때 침전이 일어나는 자유롭게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렇게 침전을 하는 형태에서 스토크 법칙을 적용을 하는 거고요. 이형 침전 같은 경우에는 입자가 이렇게 스스로 가라앉기엔 너무 작아요. 그러나 지네들끼리 이렇게 응집을 해서 응집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플럭을 형성을 하고 플럭을 형성하면은 입자가 부피가 커지면서 부피도 커지지만 부피에 비해서 질량도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밀도가 무거워지면 이렇게 밑으로 가라앉는 형태. 이게 이형 침전. 응집해서 침전한다라고 해서 응집 침전, 응결 침전, 플럭 침전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되셨죠? 세 번째로는 얘네들이 밑으로 언젠가를 내려오는데 얘네들이 밑에 있는 것이 더 밑으로 빨리 가라는 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플럭을 형성하는 속도가 너무 느리거나 그러면 위에서 플럭을 빨리 형성해서 밑으로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밑에는 천천히 지금 만들고 있는데 밀도가 물의 밀도랑 비슷해서 얘가 더 이상 내려가지도 않고 뜨지도 않고 중간에 이렇게 갇혀서 있는데 위에서는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 위에 내려오는 입자들이 밑에 있는 입자들 때문에 간섭을 받죠. 그쵸? 간섭을 받아서 위에 있는 입자의 형태의 입장에서는 침전 속도가 느려지고 얘네한테 방해를 받고 얘네한테 간섭을 받고 이런 침전의 형태가 삼형 침전이면서 간섭 침전, 방해 침전. 또 하나 얘네 보시면 어쨌든간 얘네가 다 내려와요. 그쵸? 어쨌든간 얘네가 다 내려오는데 입자의 침전 속도 느려지니까 얘네가 위에 있는 물과 아래와 경계면을 형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계면 침전이라고 하는 경계면을 형성한다라고 해서 계면 침전. 그리고 경계면을 형성하고 밑에는 잘 안 내려가는데 위에는 쭉쭉쭉쭉 내려오고 얘네들이 하나의 덩어리가 돼서 한꺼번에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지역 침전이라고도 하고 집단 침전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름들을 보시면 삼형침전 같은 경우에는 간섭침전, 방해침전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간섭, 방해, 지역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간섭, 방해, 지역 침전의 이름을 알아두시고 계면침전, 집단침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삼형침전이고 마지막 사형침전은 다 했으니까 입자가 다 내려와요. 제일 먼저 쌓여 있겠죠, 그쵸? 그 위에 있는 것들이 또 쌓여서 누르겠죠? 그 위에 또 쌓여서 눌러요. 계속적으로 압축하고 압밀해서 고농도의 입자군이 바닥에 쌓일 때 생기는 입자의 침전 형태가 사형침전이에요. 되셨나요? 그래서 사형침전의 압축침전, 압밀침전. 만약에 얘가 침전지예요? 1차 침전지라고 볼까요? 1차 침전지에서는 보통 제거되는 물질이 물보다 무거운 SS 같은 것들이 제거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물보다 무거운 SS 같은 것들은 위에서 그냥 뚝뚝 떨어져요. 무거우니까, 그쵸? 이런 침전의 형태는 무슨 침전? 1형 침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2차 침전지예요. 여기서 1차 침전지에서 상등액을 퍼서 폭기조에 가서 미생물 플럭을 만들어 놓고 2차 침전지로 가죠. 그럼 2차 침전지에서는 여기서 폭기조에서 형성된 미생물 플럭이 밑으로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볼 수 있는 침전의 형태는 2형 침전이거든요. 그쵸? 근데 플럭을 여기 위에서는 플럭이 밑으로 이렇게 막 침전하고 있는데 아래에 있는 플럭들이 제대로 밑으로 안 내려가요. 그러면 2차 침전지 이 중간 부분에서 볼 수 있는 침전의 형태가 몇 형 침전? 3형 침전이 되는 거고 어찌됐든 간에 1차 침전지 아랫부분, 2차 침전지 아랫부분 아니면 약품 침전지 아랫부분에서는 계속 쌓이면서 압축이 되고 압밀이 되니까 농축조 하부라든지 침전지 하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볼 수 있는 게 4형 침전, 압축 침전, 압밀 침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침전의 형태들은 4가지로 구분하셔서 잘 알아두셔야 되고 가장 시험 문제에 가장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해도 제일 많이 나오는 거,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해도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삼형침전이에요. 삼형침전에 대한 문제는 앞에서 제가 실전 모의고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출문제풀이, 이게 실전 모의고사인가? 기출문제풀이라든지 단원별 문제풀이에서 삼형침전에 대해서는 계속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번 문제는 다른 문제로 냈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침전의 형태이긴 한데 이제 읽어볼게요. 첫 번째 있는 독립침전은 입자가 상호간 간섭이 없이 침전하는 형태로 부유물질의 농도가 낮은 상태, 맞죠? 농도가 낮은 상태의 독립입자가 농도가 너무 높은 상태면 독립입자도 영향을 받거든요. 농도가 높으면 거의 대부분 점도가 높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농도가 낮은 상태에서 독립입자가 수중의 부유물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침전을 하는 형태다. 2번에 보시면 간섭침전은 침전하는 입자들이 서로 방해를 받으며 침전하는 형태로 침전하는 부유물과 상등수 간에 뚜렷한 경계면을 형성한다. 그래서 이것을 계면침전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세 번째로 보시면 압축침전은 2차 침전지 하부, 농축조에서 볼 수 있는 침전의 형태이다. 맞죠? 네 번째로는 응결침전, 몇 형 침전이에요? 2형 침전은 부유물이 서로 응결하여 침전하는 형태로 2차 침전지나 약품 침전지에서 볼 수 있는 침전의 형태예요. 맞죠? 근데 스토크 법칙에 따른다라고 했는데 그게 틀린 거예요. 스토크 법칙에 따른 거는 몇 형 침전이에요? 1형 침전, 독립침전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응결침전에서 스토크 법칙을 쓸 수 없는 이유가 로피-로의 갭이 커야 되는데 응집을 하면은 플럭을 형성하면서 플럭을 이렇게 형성을 하면서 입자는 커져요. 근데 입자 밀도 커지는 거 아니에요? 입자의 밀도는 이 중간중간에 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플럭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물의 비율이 많아져서 물의 밀도가 엇비슷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물의 밀도와 입자의 밀도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스토크 법칙을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입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거의 0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스토크 법칙에 따라서 침강 속도를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14번으로 갈게요. 폐기물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처리하는 방법 중에 펜톤산화는 수질에서도 그러니까 수처리를 하는 방법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펜톤산화라는 처리 공법은 수처리를 하는 공법 중에서도 산화를 시키는 방법이라 산화법인데 조금 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산화를 시킨다라고 하면 산소를 이용해서 화학적인 반응을 하는 걸 말하는 건데 얘는 산소보다 조금 더 강력한 산화력을 가진 OH 라디칼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고도산화법이라고 하는 방법의 일종이거든요. 근데 수처리를 할 때도 주로 사용을 하는데 언제 사용하냐면 염색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라든지 좀 색도 같은 것들이 많은 것들을 제거를 할 때 펜톤산화법을 많이 써요. 근데 주로 이제 펜톤산화를 폐기물 쪽에서는 어디서 쓰냐면 침출수 처리할 때 쓰거든요. 침출수. 펜톤산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잊기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주 언급되는 문제는 아닌데 항상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우리가 항상 봤던 문제들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좀 생뚱맞은 문제, 한번 그냥 흘러간 문제들도 나오기 때문에 펜톤산화 같은 경우에 한번 복습을 하시라고 써놨어요. 자, 1번에 보시면 pH 조정. 펜톤산화에서 가장 적절한 pH 범위는 3에서 5 정도거든요. pH가 3에서 5 정도 범위인데 원래 모든 수처리를 할 때는요. 만약에 이것도 암모니아 스트리핑법 같은 경우에는 pH를 조절해야 된다 그러면 앞에서 pH 조절한 후에 그 다음에 공기를 넣어주든지 여러 가지 실험을 해요. 그러니까 펜톤산화도 pH가 3에서 5로 조절을 하고 펜톤 시약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펜톤산화법은 펜톤 시약이라고 해서 H2O2 과산화수소와 철 2가짜리가 들어가 있는 제2철염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철염이라고 하는 이런 얘가 의미하는 거가 촉매제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얘는 산화제. 얘 그냥 철 이가라고 하는 철염이라고 할게요. 철응집제. 그래서 사실상 펜톤 시약은 산화제 역할을 하는 H2O2라는 과산화수소와 철염이 들어가면 얘네 두 개가 뭐를 형성하냐면 OH 라디칼이라는 걸 형성을 해요. 이 OH 라디칼은 산소보다 더 강력한 산화력을 가진 게 오존이거든요. 근데 그 오존보다 더 강력한 산화력을 갖는 게 OH 라디칼이에요. 그래서 이 OH 라디칼이 강력한 산화력을 갖는 OH 라디칼을 형성을 해서 어떤 물 속에 분해할 수 없는 그런 난분해성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공법이 펜톤산화법이에요. 근데 펜톤산화법에서는 원래는 실험을 할 때 이렇게 pH를 먼저 조절을 한 후에 펜톤 처리가 잘 될 수 있는 산화가 잘 될 수 있는 pH로 조절을 한 후에 이론적으로는 펜톤 시약을 넣어서 산화를 시켜야 되는데 사실상 해보니까 시약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pH를 조절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더라.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pH 조정은 반응조에 과산화수소와 철염을 가한 후 과산화수소, 철염이 얘가 뭐의 역할이라고요? 얘네가 펜톤 시약이라고요. 아시겠죠? 펜톤 시약인데 과산화수소는 뭐의 역할을 하고 산화제의 역할을 하고 철염은 이 과산화수소가 얼른 분해가 돼서 OH 라디칼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촉매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염을 가한 후에 조절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나온 거예요. 이게 옳다가 아니라 그렇게 했더니 조금 더 효과적이더라, 효율적이더라 라는 설명이 나온 거고요. 두 번째, 이 OH 라디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고도산화법이라고 하는 산화력이 상당히 강한 OH 라디칼을 가지고 산화를 시키는 거라 상당히 처리 효율이 높아요. 그래서 처리 효율이 높으니까 안정된 수질을 얻을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안정된 수질을 얻을 수 있고 얘는 막힘 현상 같은 것들은 없어요. 막힌다라는 것은 보통 여과를 하든가 막여과 파울링 현상 이런 것들은 막힘 현상이 있는데 사실상 얘는 막힘 현상 같은 게 일어날 수 있는 기작은 아니거든요. 산화를 시키는 거니까. 다만 얘 단점이 뭐냐면 슬러지가 많이 생겨요. 왜냐면 촉매제를 넣어주는 게 응집제잖아요. 그쵸? 응집제로 넣어주는 건 아니지만 촉매제를 사용하기 위해서 철염을 넣어주기 때문에 철염 때문에 슬러지가 화학 슬러지가 다량 생기는 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막힘 현상은 없어요. 세 번째로 보시면 MbD-COD는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불가능한 유기물을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하게끔 만들어요. 그 말이 OH 라디칼이 그만큼 산화력이 강하기 때문에 원래 미생물이 못 먹는 물질들을 미생물이 먹게끔 만든다는 얘기죠. 따라서 COD는 줄어들지만 BOD는 증가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네 번째로 보시면은 유입수질의 변화 시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양이 많아져요. 처리할 양이 많아진다라고 하면 약품 처리는 장점이 뭐냐면 약품 많이 넣어주면 돼요. 염소 소독을 한다. 염소 소독도 화학적 처리거든요. pH를 중화한다. 이런 것도 다 화학적 처리예요. 펜톤산화 약품 넣는 거니까 화학적 처리예요. 화학적 처리의 장점은 단점은 돈이 많이 든다. 장점은 만약 유량이 늘어났다. 계산해서 많이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유입되는 그런 유량의 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고요. 이런 것들은 유연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슬러지 생성량이 많은 단점이 있다. 여기 나왔네요. 그쵸? 틀린 거는 2번이에요. 펜톤산화법은 안정된 수질을 얻을 수 있고 막힘 현상 같은 것들은 여과지나 아니면 막여과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15분부터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